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리슨에 나오는 그림들과 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정민규입니다. 다음은 대장 내시경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부위를 핸들이라고 하고 그 외의 부분을 이제 샤프트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식도점막이고 우측에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위점막, 이 부분은 식도점막이 되겠습니다. 위점막은 식도점막과 달리 핑크 컬러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식도점막은 스쿼머스 칼룸나 에피셀리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화이트시하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컬럼나 에피셀리움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 부분도 모두 핑키쉬하게 보이죠. 위의 점막 주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방향과 동일한 게 흐른다고 해서 롱지튜디널하게 보이고 게스트릭 루게라고 부릅니다. 위 주름을 게스트릭 루게라고 부르고 음식물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개 관찰할 때 레프트 데큐비투스 포지션으로 눕기 때문에 위 주름이 관찰되는 대만 부위 그레이트 커베이처 사이드는 아래쪽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물이 고여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좌측 아래쪽 사진을 보면 물이 고여져 있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고, 거품이 되게 보여지는데 거품은 제거하는 어떤 효소제를 사용해서 위를 관찰하게 됩니다. 위 안트룸 부분은 위 주름이 관찰되지 않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트룸에는 위 주름이 없고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은 12장으로 지나가는 구멍으로 파일로릭 링, 유문 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벌브이고요. 벌브 또한 12지장에서 유일하게 주름이 관찰되지 않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벌브를 지나고 나면 세컨드 포션 오브 도데눔부터는 주름이 관찰되고, 이 주름은 위의 음식물이 지나가는 방향에 트랜스버스하게 주름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롱지튜디널하게 보이는 주름이 있는 곳은 위, 그 외에 12지장이나 소장, 대장은 모두 트랜스버스하게 루게가 뮤코잘 폴드가 형성됩니다. 점막 주름이 없는 부위는 안트룸과 벌브, 유문부와 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일리움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일리움에는 마이크로빌라이가 관찰되기 때문에 마치 바다의 수생식물 처럼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로빌라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음식물의 흡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관찰됩니다. 다음은 왼쪽 사진은 아펜디시얼 오리파이스 라고 하는 충수돌기 개구부가 되고, 우측 부위에 화살표가 있는 부위가 IC 밸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장이라고 하는 시쿰 부위가 되겠고, 시쿰 부위는 대장 중에서도 가장 넓습니다. 대장 부위에 들어오면 아까 소장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빌라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혈관상이 잘 보입니다. 모세 혈관상이 잘 보이죠. 다음과 같이 이것은 대장은 음식물을 흡수하는 기능은 거의 더 이상 없고 벽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위도 스토먹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벽이 두꺼워져 있지만 벽이 얇아지는 위축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혈관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보여지면 식도와 대장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혈관상이 위에서 보이면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중간에 보이는 게 대장 내시경이고요. 항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문 주위로는
뭐 치질이 심해진다거나 하면 혈관이 더 인걸지먼트가 일어나면서 블루이시한 디스컬러리제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보이고, 대변이기 때문에 약간 덜티한 머티리얼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그램으로 만성설사가 있을 경우에 사실은 여러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는데, 블러디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바로 시행해 봐야 되겠고, 지방변이 보일 때는 이번 지방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만성췌장염이나 소장의 질환과 같은 지방의 흡수 장애가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바울 무브먼트 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바울 무브먼트 관련돼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항상 잔변감이 있는 경우에는 IBS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 블러드도 없고 말업소션의 에비던스도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 설사를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다이어트리 코즈로 대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흡수를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물질을 많이 먹는 경우에 해당되진 않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나면 올게닉한 디지즈를 감별하기 위해서 헤마톨로지, 케미스트리, CRP, ESR, 아이언, 폴레이트, 바이타민 B12, 그 다음에 C4, 그 다음에 스툴팻, 칼프로텍틴 등의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 아네미아가 있거나 스테아토레아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검사들,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는 경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네거티브일 때는 오피오이드 계의 오페라마이드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테스트들을 시행하는 절차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펴보면 만성설사는 일단 2주 이상의 설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대개 메디케이션과 수술 후 아나토미컬 체인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감별해보고, 블러디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캔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겠고, 패티 체인지가 있는, 패티 다이아로레아가 있는, 스테아토레아가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말옵소션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성설사를 가진 환자에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은 역시 아네미아, 더마타이티스, 헐피티포메스, 그 다음에 이데마나 클러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고, 오토노믹 뉴로퍼티나 콜라겐 바스큘라 디지즈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업도미널 매스나 텐더니스가 있는지, 렉탈 뮤코자의 어브도멜러티가 있는지, 렉탈 디펙트가 있는지, 스핑터 톤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뮤코커니케이니어스 매니페스테이션으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면 더마타이티스 허피티포메스가 있는 경우는 셀리악 디지즈, 한국에서는 드물지만, 에이세마 노도줌 있는 경우에는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그다음 칼시노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페이셜 플러싱과 같은 변화가 있고요. IBD나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오럴 얼스라든지 이런 변화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여러가지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클리니컬 베이직 레버러토리 테스트를 한 뒤에 미케니컬 옵스트럭션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플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대장 내시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콜론 트랜짓 타임이 정상인 경우에는 펑셔널 바울 디지즈를, 어브노멀한 경우에는 우선 슬로우 콜론 트랜짓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다른 디스오더로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언더라인 디지즈가 없는 경우라면 이노렉탈 마노메트리나 볼록 익스펄전 테스트를 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이 아니면 데피코그래피라고 하는 디피케이션 프록토그래피라든지 렉터 에이날 앵글 메저먼트를 해서 리해빌리테이션을 하거나 서저리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위 내시경을 하게 되면 얼서라든지 베릭스, 마그리바이스 테어, 이로전과 같은 병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울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울서에 블리딩이 액티브하게 있거나 비저블 베슬이 있는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트리트먼트를 시행하게 되고, 블러드 클럿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세라피를 고려를 하는데 옵셔널로 PPI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V PPI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스 데일리 PPI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얼서 베이스가 클린한 경우에는 PPI를 오럴로 들어올 걸 바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베릭스가 있는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밴드 라이게이션 같은 엔도스코픽 라이게이션 트리트먼트를 하고 베이저 액티브 드러그를 사용하게 되고요. 말로리 바이스 테어링이 있는 경우,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경우는 엔도스코픽 트리트먼트를 시행하고요. 액티브 블리딩이 없는 경우에는 안티에메틱스를 우선 사용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로리 바이스 테어가 있는 경우에는 도합의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고요. 1호점만 있는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트리트먼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얼서인지 베릭스인지 말로리 바이스 테어인지 1호점인지를 알아야겠죠. 블리딩이 어퍼 GI 블리딩이 있을 때 이 환자를 입원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이제 정하는 기준으로는 글래스고우 블래치포드 스코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마커로는 BUN, 헤모글로빈, 블러드 프레셔, 하트 레이트, 그 다음에 다른 인디케이터로 멜르나나, 싱코프, 헤파틱 디지즈, 카디악 페일리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코어를 매기고, 스코어가 높으면 블리딩의 리블리딩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헤마토캐치아로 내원하였을 때는 환자의 컨디션이 히모다이내믹이 인스테이블한지 스테이블한지에 따라서 환자의 트리트먼트가 달라지는데, 환자가 블러드 프레셔라든지 이런 게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아마도 위장 출혈이 어퍼 GI 블리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퍼 엔도스코프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어퍼 엔도스코프에서 블리딩 사이트가 없게 되면 바울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고, 만약에 환자가 너무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프랩을 하기에 바로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히모다이내미컬리 스테이블한 경우, 블러드 프레셔라는 하트 레이트가 노멀인 경우, 괜찮은 경우라면 에 해당되고, 나이가 젊은 경우면 플렉서블 시그모이도스코피를 우선 시행하게 되고, 만약에 환자의 컨디션이 블리딩의 양이 좀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아마 대장암의 리스크가 좀 있을 거로 생각될 경우에는 콜로노스코피를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엘더리 페이션트의 경우에 헤모다이나미컬리 스테이블한 경우라면,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콜론 캔서나 폴리 블리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울 프랩을 해서 콜로노스코프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리딩 사이트가 찾겨지면 그럼 치료를 하면 되고요. 찾았지만 블리딩 컨트롤 실패한다면 엔지오그래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바울 사이트를 찾지 못한 경우라면 스몰 바울 블리딩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캡슐 엔도스코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달이 있는 환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황달의 원인을 obstructive jaundice인지 헤파토셀룰라 jaundice인지 우선 감별해야 되겠고, 그 외에도 RBC 디스트럭션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레버러토리 테스트로는 빌리루빈, AST, ALT,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프로스롬빈 타임, 알부민을 측정하게 되는데, 황달을 일으켰지만 AST, ALT 변화가 없이 빌리루빈만 증가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이렉트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와 인다이렉트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있겠습니다. 다이렉트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있으면서 AST, ALT가 정상인 경우에는 대개 듀빈 존슨이나 로터 신드롬과 같은 것들이 되고, 인다이렉트 하이퍼빌리루비네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흔하게는 길버트 신드롬, 그 외에 드럭 중에 리팜피시나 프로베네시드와 같은 약제, 또는 헤몰라이틱 디스오더가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헤몰라이티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오토이뮨 헤몰라이틱 아네미아나 인이펙티브 에리트로포이에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 MDS나 루케미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빌루리빈과 어더 리버 펑션 테스트가 어브노멀리티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데 ASD, ALT가 도미넌트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를 헤파토셀룰라 타입이라고 하고 알칼라인 포스파테가 도미넌트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를 콜레스테틱 타입이라고 합니다. ASD, ALT가 도미넌트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흔하게는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드럭 인듀스드 헤파타이티스, 윌슨 디스나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알칼라인 포스파타제가 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obstructive jaundice라든지 에 해당되기 때문에 abdominal 울트라사운드를 시행해서 바일 덕트 어브노멀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일 덕트 어브노멀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CT나 EUS, ERCP, MRCP 등을 찍게 되고, 바일 덕트 어브노멀리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은 오토이뮨 디지즈 중에서 프라이머리 빌러로 시로시스라든지 다른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주 이내 급성 설사의 경우에는 환자의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우선 인펙셔스냐 아니냐를 감별하게 되고요. 넌 인펙셔스 어큐트 다이아리아의 경우에는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되겠고, 인펙셔스의 경우에서는 우선 환자의 컨디션이 시비어한 경우냐 아니면 마일드한 경우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니셜 매니지먼트에서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과 엘렉트로라이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환자가 증상이 마일드한 경우에는 대개 관찰을 하면 되겠고, 관찰해서 환자의 증상이 대개 호전이 됩니다.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터디를 해서 다른 인펙셔스 원인 중에 균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모더레이트 이상의 인펙셔스 콜라이티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히 피버, 블러디, 그 다음에 류코레아라고 하고요. 류코레아 또는 인뮨 컴프로마이즈나 엘더리 페이션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터디를 시행해서 패소젠을 찾고 치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이러한 증상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안티다이어리아 에이전트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렉토에이널 앵글 테스트를 해서 그거가 환자가 휴직일 때와 대변을 보려고 갈 때 렉토에이널 앵글이, 에이노렉탈 앵글이 이렇게 높아져야 대변이 이렇게 쑥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작동에 말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앵글을 갖다 환자에게 알려주고 에이노렉탈 앵글이 증가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페링스와 페링스의 아나토미를 보여주는 건데요. 오랄 캐버티에서 넘어가면 오로페링스, 코에서 넘어가면 네이조페링스라고 하고, 오로페링스와 네이조페링스가 만나서 라링스에 이르기 전까지를 가 이제 페링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링지알 페링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하이포페링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 오랄 캐버티에서 치아를 지나서 오랄 캐버티 내에서 오로페링스로 지난 다음 레링지얼 페링스, 하이포페링스라고 하는 하이포페링스 지나서 어퍼 에소파이잘 스핑터를 지나서 에소파구스로 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 여기에서 음식물이 라링스나 에어웨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기침 방사, 개그 리플렉스를 일으켜서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스왈로잉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음식물 삼킴 곤란증이라고 하는 디스파지아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오로페링지얼 디스파지아와 에소파지얼 디스파지아가 있는데, 오로페링지얼 디스파지아는 주로 ENT 심통과 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주로 목에 국한돼서 디스파지아가 일어나니까 좀 더 빠르게 어떤 디스파지아가 일어나는데, 아스피레이션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는 서비컬 웨이브라든지 젠커스 다이버티클룸이나 이런 ENT 영역, 헤드넥 캔서 같은 것들이 있겠고, 그 외에도 뉴로제닉 코즈로는 세레브로바스큘라 인시던트나 파킨슨 디즘,
아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크레로시스와 같은 질환들이 있는 신경과적 질환이나 마이오제닉 디지즈로는 마야세비스 그라이비스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식도에 의한 디스파지아, 에스페이지얼 디스파지아는 주로 솔리드와 리퀴드 디스파지아가 모두 같이 있는 경우에는 GRD의 위크 페리스탈시스나 아칼라지아와 같은 거, DES, 디퓨즈 에스파지아 스파즘이 흔한 원인이고, 솔리드 푸드에만 디스파지아가 있는 경우에는 캔서나 이런 질환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VFSS라고 해서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검사로 조영제를 입으로 삼키게 되면 그 조영제가 오랄 캐비티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퍼 에스페이지알 위쪽에 젠커스 다이버티쿨럼이 작은 크기로 있는 것이고, 중간과 우측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은 젠커스 다이버티쿨럼의 크기가 아주 큰 다이버티쿨럼을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도와 위 문합부에서 그 여하간의 이유로 인해서 식도 점막이 위 점막으로 바뀌어지고 진 상태를 바렛 에스파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도 점막이 위 점막으로 바뀌게 되면 위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장상피 화생 과정이 일어난 점막 중에 일부는 디스플라스틱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약간 융기된 형태로, 작은 키에 융기된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다가, 그것이 더 크게 되면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더 큰 형태로 병이 점점점 진행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식도 서남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와 위 접합 부위에서 위 점막이 식도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에는 로어 에스파지아 스핑터의 톤이 관여하게 되는데, 로어 에스파지아 스핑터의 톤이 떨어지게 되면 위 점막이 식도 쪽으로 쉽게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슬라이딩 하이아터 허니아라고 하고, 슬라이딩 하이아터 허니아 과정을 거쳐서 결국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더 쉽게 조장이 되는 결과 또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영제를 입으로 삼켜서 그것을 관찰한 것으로, 왼쪽의 것은 5분 뒤에, 우측 거는 1분 뒤에 사진을 촬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제를 먹고 나면 대개 1분 이내에 식도 내에서 조영제가 저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부분의 조영제가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식도에 저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디스파지아라고 하죠. 디스파지아 형상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식도 내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는 부위를 잘 살펴보면 로어 에스파지아 스핑터가 있는 부위, 즉 위와 식도가 만나는 부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잘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병이 1차적으로 다른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프라이머리 아칼라지아, 암이라든지 다른 병이 있는 것을 세컨더리 아칼라지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퓨즈 에스파지아 스패즘 또는 넛크래커 에스파구스라고 불리우는 병으로 미만성 식도 연축이라고 해서 식도가 연동 현상이 상부에서 하부로 페리스탈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식도 전체가 동시에 스파즘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스파즘이 오게 되면 급격한 통증이 유발되면서 실제 음식물은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식도 점막 손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 점막은 핑키시하다고 했죠. 식도 점막은 하얗고 그 핑키시한 위 점막에서 식도 점막 방향으로 리니어한 선형의 미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처의 궤양이 생겼다가 치유가 되었다가 생겼다가 치유가 되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이
섬유화로 인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펩틱 스트릭처라고 하고, 실제 디스페이지아를 일으키는, 음식물의 삼킴 곤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식도 점막과 위 점막의 경계 부위가 되겠고, 식도 점막과 위 점막의 경계부를 살펴보면 그 경계가 불규칙하고, 식도 점막 쪽으로 위 점막이 소 혓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렛 에소파구스라고 말을 합니다. 바렛 에소파구스는 에서는 그 지속적인 위산의 노출로 인해서 결국 디스플라스틱 체인지, 이형성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쁜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도 점막의 위 점막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위산의 식도 점막이 견뎌내기 위하여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 장상피 화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시안 블루 스테인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식도 질환이 내시경적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이오지노필릭 에소파자이티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치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어떤 에소페이지얼 웹이 이렇게 계속 관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특이한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식도 점막 내에 하얀 패치들이 이렇게 곳곳에 어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식도 칸디다증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식도 점막의 궤양이 이렇게 비교적 경계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식도와 위 점막이 만나는 식도 위 점막 문합 부위 근처에 접합 부위에 웹이 관찰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연화곤란증이 심한 경우에 한 예로서 음식물 중에 고체 음식물이 식도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시경 사진이겠습니다. 다음 왼쪽은 점막의 궤양과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되겠는데요. 곳곳에 둥근 형태의 궤양이 식도 점막의 곳곳에 관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HSV, herpes simplex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럴 에소파자이티스의 예가 되겠고, 우측은 앞서 보여준 것과 유사한 식도 점막에 하얀 패치들이 모여 있는 걸 보여주고요. 칸디다 식도염이 되겠습니다. 식도 협착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내시경적으로 식도 협착 부위를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풍선 확장술 이외에 식도 협착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침형 절개도를 이용하여 식도 협착이 있는 부위를 절개해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침형 바늘을 이용해서 그 협착이 있는 부위를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절개를 다양한 방향으로 절개를 하고, 이때 절개된 부위가 너무 깊어서 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파일로릭 루잉의 스트릭처, 유문부에 협착이 심하게 있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식도 협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후에 늘어난 파일로릭 루잉이 되겠습니다. 식도에 협착이 있는 불규칙한 모양의 식도 궤양을 보이는 모양으로 아마 디스파지아를 일으키는 식도암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도암이 있을 경우에 메탈 스텐트를 이용해서 협착 부위를 확장시켜서 디스파지아,
연화곤란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궤양의 예가 되겠고, 위궤양은 그 분류가 다양하게 포레스트 분류라고 해서 그 궤양저의 다크한 어드리언트 클래스로 관찰되는 경우가 되겠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우측은 체리 레드 사인 정도로, 체리 레드 사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보여지겠습니다. 다음은 12장 궤양의 예가 되겠고, 궤양저에 특별히 출혈을 일으킬 만한 부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 좌측이, 우측에서는 곧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혈관상 병소가 궤양저에 관찰됩니다. 위궤양의 예가 되겠고, 좌측은 궤양저가 깨끗하게 보이는 반면에 우측은 그 궤양저를 주위로 궤양의 마진, 변연부가 불규칙하게 보이고, 궤양 바닥은 융기된 부위도 있고 아닌 부위도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위 주름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견은 위암에서 보여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양성 위궤양, 우측은 악성 위궤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콩팥 기능 장애, 저마그네슘 혈증,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 폐렴, 골절과 같은 것들이 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라이를 치료하는 1차 치료 요법으로 권고되는 것은, 현재 FDA 승인을 받은 것은 클라리스트로마이신 트리플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클라리스트로마이신, 아목시실린이나 메트로니다졸로 14일간 치료하는 것이 현재 FDA에서 권고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라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페니실린 엘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매크로라이드에 이전에 익스포저가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조합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비스무스 베이스드 쿼드러플 컨커미넌트 세라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페니실린 알러지가 없고 마크로라이드에 익스포저가 된 적이 있다면 비스무스 쿼드러플, 레보플록사신 트리플, 레보플록사신 시퀀셜 테라피를 권고하고 있고,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클라리스토마이신 트리플 위드 메트로니다졸, 비스무스 쿼드러플 권고하고 있고요. 둘 다 익스포저도 되고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비스무스 쿼드러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셀비지 트리트먼트로 현재 FDA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법은 없지만, 대개 비스무스 쿼드러플이나 레보플록사신 트리플 세라피를 흔히 사용하고 있고, 3차로는 리파부틴 트리플 세라피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얼서의 리스크에 따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노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이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엔세이드에 의한 GI 리스크가 없다면 트래디셔널 엔세이드로 충분하고, 엔세이드에 의한 GI 리스크가 있는 환자면 셀레콕시브 등의 콕십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는 트래디셔널 엔세이드 플러스 PPI 또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거나 넌 엔세이드 테라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있어서 에스피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설령 GI 리스크가 로우에 해당되더라도 게스트 프로텍션 개념을 위하여 트래디셔널 엔세이드 플러스 PPI 또는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거나 엔세이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엔세이드에 의한 GI 리스크가 있는 환자라면 게스트로 프로텍티브 에이전트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가능하면 엔세이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 조직 생검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위 점막의 위층에 검게 로드 형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그 질병의 중증도를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나누고 있으며,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나누는 기준은 바울 무브먼트, 즉 대변을 본 횟수, 그 다음에 대변에 피가 있는지 또는 발열이 있는지, 발열은 37.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있는지 또는 어네미아가 있는지, ESR 레벨이 30을 기준으로 증가되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시경 소견에서 저절로 출혈이 있거나 궤양이 보이는 경우는 시비어 UC로, 단순히 발적이 베스큘러 패턴이 떨어지거나 발적만 보이거나 파인 그래놀라티가 있는 경우에는 마일드 UC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궤양성 대장염의 대장 내시경 소견으로 대장 전체에 하얗게 푸스티올 같은 것들이 관찰되고 있고 샬로한 울사가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좌측은 마찬가지 사진이고 우측은 그 궤양이 좀 깊게 패여져 있어서 정상 콜로니 뮤코자보다 아래측 쪽까지 궤양이 깊게 패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염의 내시경 소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좌측에 보이는 것은 슈도멤브라너스 콜라이티스에 해당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슈도멤브라너스 콜라이티스의 경우에는 슈도멤브레인이 관찰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그래서 동그란 패치들이, 옐로우시한 패치들이 대장 전반에 관찰되고 있고, 우측의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의 경우에는 장점막이 두터워져 있고 그래서 뮤코잘 이데마 소견과 헤모리지 소견이 함께 관찰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캡슐 내시경을 이용해서 소장을 관찰하였을 때 소장 내에 궤양이 관찰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은 염증성 장질환의 정도에 따른 치료적인 약제의 사용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두 개 보이는 피라미드는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로, 좌측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우측은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UC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UC의 경우에서는 국소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럴 또는 렉탈 파이브아사제를 먼저 사용하고, 거기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렉탈 글루코콜티코이드, 반응이 없는 경우 오랄 글루코콜티코이드, 이뮤노 모듈레이터인 6-모카프토퓨릴이나 아자사이오프린을 그 다음 단계로,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올로직스 드럭을 사용하는 순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moderate to severe UC의 경우에는 렉탈 국소적인 치료인 렉탈 트리트먼트 과정이 빠지고 그 위의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글루코콜티코이드 오랄제나 IV제, 6-모카프토퓨린과 아자세오프린 플러스 바이올로직스, 그 다음에 IV 바이올로직스,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크론스 디지즈의 경우에는 5-아사제가 대개 치료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단계가 스킵되고, 부데소나이드와 같은 로컬 토피컬 스테로이드나 프레드니슬론, 6-모카프토퓨린, 아자사이오프린, 메소트렉세트와 같은 임뮤노 모듈레이터, 바이올로직스 순으로 치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Moderate to severe Crohn's disease의 경우에 있어서는 5-아사나 오랄 스테로이드와 같은 과정을 스킵하고 거의 6-모카프토퓨린이나 아자사이오프린, 메소트렉세트와 같은 임뮤노 모듈레이터 플러스 바이올로직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스툴라이징 크론스 디지즈의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압세스의 드레이니지와 안티바이오틱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운드를 클리어하게 만든 후에 임뮤노 모듈레이터 플러스 바이올로직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토탈 파렌테럴 뉴트리션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 내시경상에서 관찰되는 피덩쿨레이티드 타입의 콜론 폴립, 유경성 대장 폴립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경성 대장 용종, 세사일 콜로니 폴립입니다. non 피덩쿨레이티드입니다. 다음은 대장암에 의해서 대장 루멘이 협착을 동반하고 있고 출혈도 대장암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진으로
대장암에 의해서 대장 점막이 좁아져 있고 궤양 부위에서 출혈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경성 대장 용종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경성 대장 용종은 실제 암과의 감별을 위하여 네로밴드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통해 구분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음 사진은 네로밴드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거를 위해서 인디고 칼마인이 믹스된 플루이드를 인젝션한 후에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캡슐 내시경 사진으로 제주놈의 베스큘라 액테이지아가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다음은 소장 내시경의 시행하는 사진입니다. IBS, 과민성 장증후군은 롬4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난 3개월 이내에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반복적인 복통이 있는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IBS로, 복통이 없는 경우에는 Functional Constipation or Functional Diarrhea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IBS는 복통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으면 IBS, 복통이 없으면 Functional GI Disorder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IBS가 특히 대변 배설과 관계가 있는, 대변을 보는 것과 관계가 있으면서 병행해서 대변의 횟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변화가 같이 있을 경우에 IBS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IBS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들에는 겉에 장내 미생물층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장점막으로 투과되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것을 Leaky Gut Dysbiosis라고 하고요. 장점막이 과민성을 가진다고 해서 Visceral Hypersensitivity, Psychologic Cause로 인해 불안증이나 패닉 디스오더, 디프레션, 소마티제이션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유전적 요인이나 바일 애시드 말업섭션, 브레인 것 인터랙션, 그리고 모틸러티 어브노멜리티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치료약제로 사용되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민성 장증후군을 설명하는 패소제네시스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현재까지 가장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관 내 미생물 총의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유전적 susceptibility가 있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장소 여행을 갔다거나 새로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거나 이런 인바이러먼탈한 인설트에 의해서 장관 내의 에피셀리움의 퍼미어빌리티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갭 정천 또는 퍼미어빌리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관 내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장 안쪽, 그러니까 서뮤코자 층까지 이렇게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안티젠 프리젠팅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스셀이 액티베이션 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 시스테믹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의 증가로 인해서 인플라모토리 리액션이 일어나고, 크로닉 인플라모토리 리액션에 의한 증상이 익스라 GI 심통으로 나타나게 되고, 직접적으로는 장관 내 또는 신경학적 또는 근육 스무드 머슬의 펑션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또는 통증, 이러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IBS 심톰이 발현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IBS와 같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어 포드맵 다이어트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 포드맵은 아래 약자와 같습니다. 퍼멘터블 올리고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앤드 폴리올이라는 것들로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소화를 할 수 없고 발효가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효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균층에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포드맵은 결국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맵은 IBS에서 가능하면 증상이 심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는 포드맵, 작은 크기의 흡수가 되지 않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그 자체로 온코틱 프레셔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락서티브 이펙트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관 내에 물 성분이 증가해서 복부의 팽만을 일으키게 되거나, 또는 인체가 소화하지 못하지만 박테리아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박테리아는 그것을 소화해서 가스를 프로덕션 하게 돼서 복부의 팽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복부의 팽만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블로팅이나 abdominal discomfort, flatulence나 다이어리아와 같은 증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IBS에서 도미넌트한 심텀에 따라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들은 다음과 같고, 주증상이 다이어리아인 경우에는 로페라마이드, 콜레스티라민, 알로세트론과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 컨스티페이션의 경우에는 실리움, 메틸셀룰로즈, 칼슘 폴리카보필, 락토로즈 시럽, 소비톨, PG, 루비프로스톤,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린나클로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리아와 컨스티페이션은 두 가지는 서로 약제가 상반되는 약제가 되겠고, 압도미널 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무드 머슬 릴렉선트, TCA, SSRI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래츄런스나 블로팅에 대해서는 로우 포드맷 다이어트와 프로바이오틱스, 리팍시민과 같은 인테스티널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치료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RCP를 하기 전 메이저 파필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좌측은 ERCP를 하기 전 메이저 파필라, 우측은 캐뉼레이션 후 유도 관략근 절개술을 한 메이저 파필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개술 후에 콜레스테롤 스톤을 제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술 후에 돌을 빼고 난 뒤에 절개가 된 파필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대장, 정확히는 직장이 되겠습니다. 항문 근처에 혹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용종, 무경성 용종 또는 세사일 폴립 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크기가 대개 2cm, 그 지름이 2cm 이상이 되면 Lateral Spreading Tumor라고 하고 LST라고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Lateral Spreading Tumor에 해당되고, Lateral Spreading Tumor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Mixed Granular 타입의 Lateral Spreading Tumor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대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위암이나 위종양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 ESD,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하기 전에 정확히 절개할 부위를 마킹하는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킹 후에 점막하 박리술을 이용하여 절제한 후의 대장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절단한 부위, 원래 종양이 있던 부위는 현재 근육층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대개 한 6cm 정도 되는 용종을 제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 안트룸에서 뮤코잘 튜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막하 종양도 앞서의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한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두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종양을 제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종양 제거 후에 클립을 이용해서 뮤코잘 디펙트를 치료한 게 되겠습니다. 제거한 종양입니다. 식도 협착이 있는 경우에 풍선 확장술, 침형 절개도를 이용한 절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식도 협착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식도암에서 사용되는 메탈 스텐트를 이용하여 식도 협착을 치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풍선 확종술을 이용한 식도 협착에 대한 치료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풍선 확장술에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full covered 피막형 메탈 스텐트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식도 협착이 있는 모습, 우측은 식도 스텐트를 삽입한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full covered 메탈 스텐트는 식도 점막과 결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클립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고정을 통해 이러한 스텐트가 이탈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시경적 치료술을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사용되지는 않고, EUS FNA의 경우에서는 시스틱 리전의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를 사전치료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스테로이드한 팬크레아틱 플루이드 컬렉션의 경우에서도 EUS FNA, EUS 드레이니지를 하기 전에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PEG, 퍼큐테니어스 엔도스코픽 게스트로스톰이라고 해서 위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서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페리토니얼 다이얼리시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항생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치료술 전 항혈소판제, 항응고제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크게 보면 와파린, 다비게트렌과 같은 계열, 리바록사반 계열, 헤파린, 아스피린, 아스피린 with 디피리다몰, P2Y1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와 같은 것들로 구분하고, 내시경적 시술의 위험률, 출혈을 일으키는 위험률에 다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술이 출혈의 위험이 크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면서 시술을 할 수도 있겠고, 시술이 위험한 시술인 경우에는 약제를 중단하고 시술에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은 PEG를 시행하고 난 뒤의 위에서 보는 사진이고, 우측은 PEG 시술하는 동안에 PEG 사이트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위 안트룸에 클린 베이스의 얼사가 관찰되고 있으며, 우측에는 다크 헤모리지 클란만 관찰되는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경우 다 내시경적 지혈술을 요하지는 않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만 사용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내시경 사진은 헤모리지 클랏이 얼서에 붙어 있는 사진으로 12지장 벌브에 있는 궤양에서 시작된 혈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위 프록시멀 바디 포스테리어 월 사이드에 위치한 작은 크기의 궤양에서 어이리언트 베슬이 관찰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은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얼사가 보이고 있고, 그 얼사에서 스퍼팅하는 화이트 에로우 끝쪽에 보시면 스퍼팅하는 블러드 베슬을 가진 궤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내시경적 지혈술을 요합니다. 다음은 비교적 큰 크기의 궤양에
출혈괴를 동반하고 있고, 출혈괴의 시작점 부위에 보면 어드이런트 블러드 베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블러드 베슬 주위에 인젝션을 하는 사진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은 12지장 벌브에서 궤양이 있는 부위에 아마 출혈 소견이 있었는데 소멀 프로브를 이용하여 지혈에 성공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일로릭 링, 그러니까 위와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홀이 있습니다. 그 파일로릭 링에 궤양이 있고 그 작은 궤양에 어드리언트 블러드 베슬이 관찰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내시경적으로 지혈술을 한 후의 사진이고, 지혈술에 사용된 도구는 쇠로 된 오베스코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그런 블러드 베슬이 노출된 부위를 집어서 지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12장 벌브의 샬로우한 얼사에 어드리언트한 블러드 베슬이 보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메탈 클립을 이용하여 이 부분을 지혈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식도 부위로 식도에 블러드 베슬이 비너스 베슬이 인걸지먼트가 일어나서 생기는 에소페이지얼 베릭스의 사진으로, 베릭스가 발생하게 되면 마치 뱀 모양으로 뱀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톨티어스하게 블루 컬러의 혈관이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두드러진 부위의 식도 점막 중 일부가 박리가 일어나게 되면 플레이트리트 어그리게이츠가 지혈에 이용되는 등의 어떤 소견이 보이기도 하고, 체리의 레드 사인이라고 하여 블루한 컬러의 식도 점막 중 일부가 붉게 보이는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부위가 출혈이 최근에 생겼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 알려져 있어서 내시경적 식도 정맥류 치료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에소페이지얼 밴드 라이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앞서의 식도 정맥류를 치료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식도 정맥류 이외에도 펀더스 위 저부에 마찬가지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보이는 게스트릭 바릭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게스트릭 바릭스 중에 식도 점막에서 레드 컬러로 체인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혈이 되었거나 출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가 레드 컬러로 체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견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스퍼팅하는 블러드 베슬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위치는 대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위쪽이 뮤코자 레이어, 아래쪽이 머스큘라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서브 뮤코자에 아터리올과 같이 아주 굵은 크기의 아터리가 위 점막 서브 뮤코자 레이어에 위치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브 뮤코자에 아터리가 위치해서 여기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둘라포이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시경 사진은 식도와 위 문 앞부 이지 정션이라는 곳에서 위 점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심하게 보미팅을 하는 경우에 식도 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식도 쪽으로 찢어져서 이렇게 관찰되고요. 열상이 심한 경우에는 식도에 시로잘레어는 없으니까 식도의 아래 머슬까지 다 찢어져서 뉴모메디아스티눔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앞정이 식도 내에 관찰되는 사진이고요.
우연히 삼킨 압정을 내시경 쪽으로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측에 있는 것은 게이브, 우측에 있는 것은 가장 우측에 있는 것들은 콜론의 텔랑지액타지아가 되겠고, 중간에 있는 것도 콜론의 텔랑지액타지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엔지오디스플라지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의 확장이 위 또는 대장 점막에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 이거는 그 정도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그모이드 콜론의 다이버티클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에 많은 크기의 버블 모양으로 대장 점막이 복강 쪽으로 아웃파우칭 하게 되면 다음 위와 같이 다이버티클룸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 루멘 쪽에서 관찰하게 되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형태로, 마치 대장 루멘이 큰 경우에는 대장 루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수 보이는 것입니다. 대장 개실입니다. 다음은 현재 다이버티쿨러 블리딩이 있는 경우고, 우측에서는 그것을 클립을 이용해서 지혈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장 개실의 경우는 출혈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간혹 압세스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압세스의 정도에 따라서 내시경적 치료나 또는 드레이니지, 서지컬 리섹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압세스가 국한적으로 있는 것은 타입 1, 국한적으로 있다가 메센테리 인플라메이션으로 해서 메센테리 압세스를 형성되는 경우가 타입 2, 타입 3는 페리토나이티스를 동반하는 경우, 타입 4는 대변이 유출된 정도로 천공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문 주위 농양이 좌측편, 그래서 수프라엘러베이터 압세스, 인터스프링토릭 압세스, 이스키오 렉털 압세스, 페리에이널 압세스가 좌측에, 이 압세스가 배농되는 관이 형성되면 피슐러스 트랙트가 형성되게 되고, 1번은 인터스핑토릭 피스츄라, 2번은 트랜스핑토릭 피스츄라, 3번은 수프라스핑토릭 피스츄라, 4번은 익스트라스핑토릭 피스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식은 또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일리우스를 일으키는 가능한 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수술, 그리고 메타볼릭 일렉트로라이트 어브노멀리티가 있겠고, 그 다음은 드럭의 순위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테스널 퍼럴리틱 일리우스가 지속되게 되면 obstruction이 있는 상방으로는 플루이드가 콜렉션이 되고, 플루이드 상방에서는 에어 박테리아가 오버그로스를 함으로 인해서 플루이드와 에어가 많이 형성되게 되고, 이런 플루이드와 에어에 의해서 인플라모토리 이데마와 스웰링이 일어나고, 비너스 드레이니제는 되는 곳을 따라서 어브노멀 박테리아 콜로니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압세스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탈 파트에서는 바울 옵스트럭션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 컨텐트가 아래쪽으로는 드레이니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이 있는 부위 상방에서는 균이 자라고 에어와 플루이드가 형성되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컬랩스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면내의 CT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관찰되고 있고, 좌측 뒤쪽으로는 플루이드가 장관 바깥쪽으로도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리우스로 인해서 소장에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관찰되는 사진입니다. 보다 아래쪽 펠빅 캐비티 근처에 갔을 때 복벽 근처에 장이 관찰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페리토니움 바깥쪽 앞쪽으로 허니에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벤트랄 허니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트랄 허니아가 일어난 부위와
소장과 연결되는 지점에 매우 좁아져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허니에이션 된 부위에서는 장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벤트럴 허니아에 의한 인카스토레이션, 그로 인해서 일리우스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이러한 아펜디사이티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C쿰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64%가 리트로 C쿰에 위치하지만 그 위치는 C쿰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ASIS, 우측 ASIS와 umbilicus 사이 3분의 2 지점인 맥버니 포인트에서 대부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임신이라든지 원래 아펜디스 오리파이스의 위치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펜디스 오리파이스에 의해서 인플라메이션으로 해서 주위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동반된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일리움 뒤쪽에 아펜디시얼 오리파이스 팁이 관찰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박테리얼 페리토나이티스는 대개 프라이머리 박테리얼 페리토나이티스와 세컨더리가 있을 텐데요. 세컨더리는 대개 바울 퍼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